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는 일반 시민들도 조금씩 많이 듣기 시작하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반갑습니다. 서혜성 작가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고요. 예. 근데 뭐 진행 앞에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까 네. 굉장한 일을 하는 방송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굉장한 일을 합니다. 네. 카메라도 찍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네. 아주 푸른 분이 오셔죠? 네. 봄의 새싹 같은. 그러니까요. 정말. 저 들판을 푸르게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 그리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아, 브라보. 서 작가님은 봄을 만나셨나요? 예, 수많은 봄이 왔지만 진짜 봄을 본 적은 드물죠. 올봄이 올봄. 뭐 꽃이라도 보셨어요? 네, 뭐 지금 자연 상태에서 네. 누가 사진 한 장 보내줘가지고 네. 저 남쪽에 남쪽에 매화꽃이 피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선배들이 왜 매화꽃이 피었는가 하고 따라다니는지 알겠어요. 네. 얼마나 왕정 독재가 심했으면 매화라도 보면서 뭐 좀 살고 싶다. 사실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왜 꽃을 찾아다니나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견디고 처음 피는 꽃이 자연 상태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온기 같은 그런 것들을 매화에서 담지 않았는가. 그냥 과거에는 그냥 이 사람들 참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매화를 기다린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는 산수유 봤습니다. 좀 전에 가셨다는 얘기네. 그냥. 아니 장충공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충공원에 갔다 니 저희 사무실이 장충공원입니다. 네, 산수유, 산수유 하면 늘 저는 사실은 사람이 이가 떠오릅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엔 산수유를 깔 때 다 이를 앞쪽 이를 돌려서 깠거든요. 산수유 열매가 이렇게 기름하게 생겼거든요. 산수유를 많이 까던 지리산 산동 사람들은 그래서 앞니가 약간 불구죽죽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초대 손님 얘기 한마디도 못 듣고 우리끼리만 얘기할 수 하여튼 그런 산수유 같은 가을이 되면 산수유가 되고 봄이면 새싹 같은 그런 분이 오셨어요. 진짜 산수유 같아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김주온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다방 출연 사상 최연소. 그런가요? 아니 저번 주에 김보미 씨. 그렇군요. 일주일도 안 돼. 맞아요. 네. 그분보다는 연세가. 네, 저는 이제 대학 학부를 졸업했으니까요. 그분은 수학을 3번째 한다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비슷하시겠네. 네, 제가 좀 한 2-3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하여튼 우리가 뭐 새싹, 뭐 녹색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김주원 정치를 하고 있는 청년 정치를 하고 있는 김주원 후보는 녹색당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녹색당 비례대표 3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이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를 여러 번 냈는데 국민의 지지만 받으면 좀 있으면 국회의원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듣는다고 그러는데 오피니언 리더들도 잘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부터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녹색당이 무슨 뜻입니까? 녹색당은 녹색의 가치를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요. 미술정당이 아니고요. 미술정당.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직 분위기에 제가 적응을 못하겠어요. 그렇군요. 이런 걸 보고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가 추우면 서울시립대 뭐 이런 식의 개그가 그건 좀 다르고요. 녹색당은 미술 그리는 정당.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녹색당이 미술당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색깔로 자기 가치를 뚜렷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녹색당이 2012년 3월 4일에 창당을 했어요. 그때 이제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를 가까이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좀 느낀 시민들이 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든 풀뿌리 정당이고요. 네, 4년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녹색당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는 정당 중에서 이름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에요. 그렇군요. 이거 박수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하도 당이 바뀌니까. 좀 슬픈 얘기. 우리는 녹색당이 신생당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당명으로는 가장 오래된 당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당명을 유지하고 있는 당,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3번 김주원 후보가 오늘 방송에 나오셨습니다. 입당은 언제 하셨어요? 저도 이제 2012년에 제가 처음으로 총선 투표권이 생겼어요. 이제 그때 총선 전에 뭔가 당적을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녹색당의 강령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고 감동을 받고 가입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녹색당이란 말이 다른 나라도 쓰는 거죠. 그쵸, 독일에도 가니까 있던데요. 맞아요. 사실 독일 녹색당처럼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녹색당들은 오히려 한국 녹색당보다 유명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근데 전 세계에 한 90개 정도 나라에 있고요. 녹색당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또 멕시코 같은 나라도 녹색당 출신 시장도 당선되고 이럴 만큼 그럴 만큼 지금 전 세계 녹색당 같은 이름으로 또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네, 부연의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공해에 반대하고 그리고 생명을 추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녹색당이요.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다 함께 사실 다 같이 지구를 빌려서 살아가는 인차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또 이제 평화를 추구하고 또 지금 이제 기후 변화 같은 문제는 한 국가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사실 오늘날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냥 한국에서는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은 것은 한국이 다 공해 문제나 평화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 한국만큼 이제 녹색당의 활동이 정말 절실한 나라도 없을 텐데요. 네. 핵 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노후된 발전소도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미세먼지, 황사, 숨 쉬는 것 자체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며칠 전에도 3월 11일 날이 후쿠시마가 터진 날이었고요. 네. 봄이 돼도 기쁠 수가 없고 또 사실 녹색당이라고 해서 꼭 이제 어떤 공해 문제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의제 중에 하나인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온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한꺼번에 너무 길게 말씀하시네요. 네, 죄송해요. 채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을 이제 많이 안 해보셨으니까 문장을 짧게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념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녹색당은 대개 90개 나라 정도에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집권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정으로 집권했었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1980년도쯤에 생겼죠. 칼스루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는데 거기 공대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4대강 운동을 계속 반대하셨을 때 하셨던 그분이 오셨더랬는데 그분 저희들이 초청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것에서 녹색당이 출연했고 멕시코에서는 시장도 당선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녹색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사랑 물론 반공해를 포함해서 평화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에서는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얼핏 보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정반대다.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궁금한데, 그러니까 92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처음 하게 됐으면은 2012년. 아니, 2012년. 92년생. 91년생. 1년생. 그럼 25세. 네. 와, 직업적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저는 지금 제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지만 청소년은 아니고 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뭘 전공해요? 제가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어떤 빈곤 문제나
계속 그렇게 아직 논문을 쓰려면 조금 멀었지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몇 학기? 이제 1년을 다녔고요. 지금 선거 때문에 이번에는 휴학 중입니다. 대학원 학생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학원에서 현재 문화인류학을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쪽입니까 아니면 사람 쪽입니까? 그런 구분은 딱히 없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오늘 뭐 기본소득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게 지금 핵심적인 주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장 중 하나인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2012년도에 처음 내가 투표권이 생겼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기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신 거 아니에요? 녹색당 운동이나 환경운동 같은 것에? 저는 오히려 청소년 때는 인권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제일 많았어요. 네, 인권연대로 인권당은 없으니까. 당이 없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꼭 녹색당이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인권이란 거 멀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특히 그때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이었나? 60주년이 맞겠네요. 네. 아니면 70주년이네. 네, 2008년에. 그래서 그때 막 관련해서 처음 세계 인권 선언도 읽어보고 제가 한겨레 20일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인권 선언 60주년 퀴즈 대회에서 상 타고 그랬어요. 추첨을. 고등학교 어디서 다니셨어요?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있는 화순군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요. 그때 사실 좀 학교가 자유롭고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좀 많이 참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고요. 어디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수님은 좋은 곳이네요. 왜요? 정치도 좋고. 시골이죠. 사대문 안은 아닙니다. 네. 오창익 국장은 사대문 안을 중요하기 때문에 반인권적인 공간에 대해서 반공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원이라면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수원은 경치가 아주 아름답고 남도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그게 환경이나 녹색운동 하는 분의 어떤 성향을 기르는 데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화순이 군이죠. 네, 화순 그렇습니다. 군이고요. 예.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화순은 적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운주사. 운주사라고 하는 고려 때 유명한 게 별로 없네요. 네.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화순의 운주사는 천불천탑이라고 그래서 그 불상이 아주 와불이 아주 유명하고 또 그 적벽이라고 하는 화순에 있는 지나가는 작은 강의 절벽의 아름다움 그리고 정자가 많은 그런 곳이고요. 조광조 유배지.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거기 지역이 전남도 지역에서 드물게 탄광이 있는 곳입니다. 화순탄자. 네네. 화순탄자에서 그 당시 대중들이 많이 저항해서 상처도 많았던 그런 곳이죠. 제가 학교 다녔던 그리고 그 김삿갓이 거기 와서 지나갔습니까? 오랫동안 머물렀죠. 그리고 서재필이 근처에서 태어나다가 살고 그랬죠. 서재필이 전라도 사람입니까? 태어나긴 그 보성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 같은데.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 태어난 것 같은데. 미국 이름을 바꿨죠. 필립제이슨. 근데 거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그 내력이 있는. 그래서 서재필의 고향에서 오셨군요. 그러니까 근처에서. 아니 근데 그 비례대표를 녹색당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13579 여성으로 가고 이런 거죠? 네. 2468 남성. 네.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을. 당서열 여성으로 2위. 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비례로는 두 번째. 근데 사실은 녹색당원이 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령도 물론 젊은 분이 많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비례 후보가 총 5명이에요. 저번에 이계삼 후보님도 여기 오셨었죠. 한번 출연했죠. 네, 이계삼 2번 그분은. 네, 2번이시죠. 이게 녹색당 방송입니까? 아니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어쨌든 저는 제가 활동을 해온 것이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의제잖아요. 녹색당에서 당론으로 작년 대의원 대회에서 기본소득이 공식 채택이 됐어요. 근데 저희 대의원 대회가 약간 독특한 것이 대의원들을
추첨제로 뽑거든요. 이제 3년째 올해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정말 지역별로 그냥 정말 제비뽑기를 해서 그 당에서 가장 큰 의결기구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의원들이 당일에 와서 서로 누군지 처음 보고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데 그때 기본소득이 아주 핫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채택을 할 때냐 말 때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근데 그거하고 우리 김주원 후보하고는 무슨 상관이네요? 네. 제가 말을 계속 길게 하고 있는데 녹색당에서 이제 기본소득의 당원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그 주제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인지도가 당 외에서도 그렇지만 그 비례대표 후보 선거할 때 기본소득을 좀 들고 정면에 세웠죠. 나간 후보였다. 네. 이번 총선 때도 이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김주원이라는 개인을 뽑았다기보다는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뽑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좀 저희 후보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 대표하는 의제들이 좀 선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2012년도에 처음 이제 투표권을 가졌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제 선거권 내리자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거권보다 더 전 시급하다고 느껴진 게 이번에 비례 나오면서 피선거권이 선거권하고 나이가 다른 거예요. 네, 다르죠. 왜 제가 이제 만 25세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쵸. 기초 연령이 있죠. 그 선거권하고 이제 피선거권의 연령이 달라요. 그 5살의 차이는 왜 6살의 차이는 왜 만들어 놓은 건지. 그래서 제 녹색당에 굉장히 훌륭한 젊은 당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피선거권이 없어서 지역에서도 선거에 못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저한테 더 급한 것을 묻자면 일단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진짜 중요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지 모르니까 출마할 수 있는 나이. 네,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 그것도 급하지만 더 급한 거는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녹색당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정한 연령을 좀 내리면. 투표 연령, 참정권 연령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녹색당에서는 만 16세를 지금 공약에 넣어놓은 목표이고요. 네. 그럼 고1, 빠른 고2.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서혜성 작가는 투표권을 몇 살로 생각하세요? 몇 살이 적정하다고? 네, 저는 신문에 칼럼도 제가 읽었습니다. 쓴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회적 독립성의 중요한 부분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트. 그는 엄마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독립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절대 무슨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첫 키스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에 투표권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적이네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자기의 입맞춤을 마음속으로 나는 내가 A라는 소녀 혹은 A라는 소년이 좋아서 첫 입맞춤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지역의 후보 중에서 뭐 일할 만한 사람을 결정하는 건 일도 아니다. 자기 배필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타인에 관련된 문제를 그 사회적인 문제를 왜 결정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는 연령이 있는 것 자체를 솔직히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령은 정해야 되면 대체로 16, 17 정도겠네요. 훨씬 더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중학생 친구들의 중2 이 친구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가령 자기 지역인 후보들 설명해주고 이 중에 누가 제일 나아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편견 없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내립니까 사실은. 저희 딸이 저는 과거에 우리가 48년도에 50 총선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식양으로 하면 현재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훨씬 더 지식량이 평균치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무신 받고 투표할 가능성 없습니다. 그때 아라비아 숫자 모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숫자를 막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무신 받고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고무신 좀 바로 신고할걸요. 그러니까 훨씬 더. 2012년 대선 후에 그런 후일담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딸이 지금 고3인데요.
그 중학생이었는데 자기네끼리 모의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여튼 어떤 여자분이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반에서는. 어른들은 어떻게 이 지경에 있으냐. 우리는 한 표도 없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투표 연령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 파당이나 편견 없이 지역 감정 같은 게 없죠. 어릴수록. 그러니까 자유롭죠. 훨씬 합리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연령에 의한 세계의 지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피선거권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통해서 제압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술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뭔가 말이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고 물어보는 한국인의 그 태도들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요. 뭔가 행정적으로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기준 때문에 다른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빼앗기거나 유보하는 일이 많아서 유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 그러니까 녹색당이 집권해도 기준은 있잖아요. 16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를 딱 제한 두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제한 두고 나면 더 내려가야 될 때 못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개인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생각할 정도라면 정치 후보 정도는 선택할 수 있다. 현실 국가에서 제일 낮은 건 16살. 네네. 로마에서도 사실은 피선거권 출마자들의 연령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집정관 나오면 몇 살이야 하고 뭘 거쳐야 하고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로마는 당시 계급사회였지 않습니까? 깨놓고 하는 계급사회였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노르웨이에서 한 3년 전쯤에 청소년들이 왜 기관총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 3인당 청소년 캠프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그 청소년들이 정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아니요, 정당 캠프였어요. 정당 캠프이고 그러니까 정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젠다를 세팅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생이 그런다고 한다면 어른들이 난리 나죠.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녹색당 청소년 캠프 같은 거 있나요? 네, 녹색당 청소년 녹색당이 있습니다. 캠프 같은 것도 하나요? 이제 거기서 2박 3일 막 정치학교 이런 거. 이제 그 청소년 녹색당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요. 청소년 녹색당이 올해 1월에 이제 시작하는 만들어졌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은 청소년 조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조직이 다른 정당은 없고 녹색당은 이제 막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직 정치 캠프 같은 걸 할 정도는 안 되는데 노르웨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극우 테러리스트 같은 정말 이상한 친구한테 테러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건 큰 차이네요. 녹색 정치학교가 일찍부터 있으면 사실 나중에 그 친구들 성장해서 그렇죠. 이런 녹색 정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5살부터 정치 시작하면 30살 되면 정치 경력 15년 뭐 이러니까 중견 정치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끔 이제 젊은 중견 비례대표를 만나게 되는데 한국에 오게 되는 나이는 30살이라고 하는데 자기 사선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독일의 안나 리어만이라고 왔었잖아요. 그분도 만 19세 최연소로 녹색당 국회의원 됐었는데 뭐 11살 이때 입당을 해서 이제 20살 되면 9년 막 8년 9년 이렇게 경력이 되는 거죠. 다 겪은. 좋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녹색당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 이런 중요한 문제들 사회적 어젠다로서 또 적어도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 말자 내지는 정말 집이 없어서 떠돌지 말자 라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들 무슨 부자 되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어젠다들을 하고 그러려면 녹색당은 무슨 기관 조직이 커가지고 무슨 새누리당인가 그런 정당처럼 뭐 전국에 몇백만 명의 당원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게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죠? 비례대표 이런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비례대표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영국같이 정말 비례대표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리는 3%를 얻으면 어쨌든 한 서국은 2석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나은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득표율과 또 실제 의석수가 전혀 비례하지 않잖아요. 큰 정당일수록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 3% 아래로 다 사표가 되어버린
것도 오히려 사람들의 사표 심리를 더욱 부추겨서 지금 양당제를 계속 고착화하려는 데 보탬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비례대표 확대를 지지하고요. 또 저는 여성들 혹은 소수자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번에 근데 비례대표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20대에서? 지금 7석이 줄었죠. 아, 그랬습니까? 네. 누가 그렇게 줄인 건가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큰 정당의 이제 제1당과 2당이 합의를 해서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였고요. 근데 뭐 특히 새누리당이죠. 뭐. 아, 그런 당이 있죠. 네, 새누리당. 근데 그분들은 왜 비례대표를 줄이려고 그런 거죠? 아니, 자기들이 좋은 판이니까요. 자기들이 먹기 좋으니까. 근데 참 간단한 계산인데 예를 들어 녹색당이 지금 당장 총선이 열린다. 죄송해요. 뭐 10% 받을 수도 있지만 2% 받을 수 있다고 치면 2% 의석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색당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녹색 김주원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녹색당의 목표는 그러니까 3%다 최소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표는 뭐 10% 20% 가시고 5명 다 되는 걸로 그러니까, 갔을 때 넘버 3. 만약에 현실적으로 2%가 됐다 하면 의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 2%가 지지한 정당은 300명 정원으로 하면 뭡니까? 6명의 의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의로 6명을 밀어줬는데 현실에서 하나도 없는 거니까 제도가 엉터리죠. 이거는 그렇죠. 할 수 있는 욕을 다 해야 되는 나쁜 제도. 또 욕 좀 해보세요. 이씨 그러시면 돼요. 아니, 이 두 양당 내지는 뭐 사실상 뭐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현재 집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거기 대해 욕 좀 해보세요. 욕이란 다른 게 아니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비례대표 중요성을 강조하는. 네. 이 제도 빨리 고쳐야 하고요. 정신 차리세요.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점잖으시다. 정신 차리세요. 근데 정당을 하면 뭔가 좀 약도 세게 치고. 그러니까 그래야 나쁜 XX 뭐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인권연대에서 하는 방송 맞나요? 그렇군요. 아니, 인권을 오해하시는데요.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네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걸지게 하신 분인데 독사의 족속들아 막 이런 얘기하고 남의 살림 깨부시고 막. 네. 그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욕을 잘하셨다는 문학적으로. 아니 실제로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개, 뭐 돼지 이런 버전에서 멈추잖아요. 네. 한 단계 넘죠. 사람을 돼지나 개라고 하면서 욕하잖아요. 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방송이라 이제 대놓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걸 더 넘어간 거죠. 독사면. 독사면 더 훨씬 험한 말이죠, 사실은.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녹색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분이신 김주원 후보하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 제도는 많이 고쳐야 한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화가 나 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차마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온다. 사실은, 7석을 줄이다니.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안 돼도 2%는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된다 하면,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6명이나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 생각하면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에 특화된 비례 후보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김주원이란 개인을 선택해 준 게 아니라 당원들이 기본 선택이라는 의제를 선택해 준 것 같다. 겸손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소득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소득은 짧게 간단하게 쉽게. 네. 원래 기신 분이 네, 파악하셨네요. 짧게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거죠. 이건희도 주고, 그렇죠. 깐난에게도 주고, 권리로서 주는 거죠. 깐난에게도 주고, 네. 태어나면 얼마쯤 줘요?
이제 최소한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제도를 해보려면 얼마냐는 건 분분한데요. 네. 지금 녹색당 40만 원 얘기하거든요. 그래 많이 주는 건 아니네요. 40만 원이 또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 도시하고 지역하고 필요한 그 최소한의 현금이 좀 달라요. 네. 그게 저는 주거비용 차이인 것처럼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인 서울 수도권은 70만 원 최소한 7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뭐 월세나 이런 부담도 그러니까 녹색당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은 네. 그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사람 40만 원 받고 서울은 70만 원, 4대문 안은 90만 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저는 좋아요 그런 거. 무조건 40만 원 똑같이. 오창희 국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차별복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차별복지를 정당화하는 걸 맞춤형 복지라고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말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냥 막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수급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받잖아요. 40만 원 더 받는 분도 있잖아요. 네. 지금 지금 현재 있는 복지를 다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40만 원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밖에 안 되죠. 최소한도 안 되는데. 최소한도 안 되죠. 거기서 더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 수급권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오히려 그 제도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제 같은 것은 폐지하고 완전히 그리고 이 기본소득도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의 그런 부양의무자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제도는 또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애초에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수급권자가 만약 한 달에 60만 원 급여를 받으면 그 60만 원 급여는 그대로 받고 거기다 40만 원 더 주겠다. 40만 원을 밑에서부터 까는 거죠. 네, 최소한 40만 원은 받고 6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8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60만 원 받는 수급권자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60만 원을 받아야죠. 왜냐면 뭐 더 좋아지는 게 없나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60만 소득이 연봉 3억을 받는 사람도 기본소득 40만 원을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나는 수급권자로서 60만 원밖에 안 받는데 내가 소득이 더 늘지 않으면 저 부자나 중산층은 거기서 더 40만 원이 느는 거고 나는 60만 원이니까 이거는 안 줘도 손해보는 아니 60만 원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40만 원은 기본소득은 추가로 주는 거죠. 아 추가로? 왜냐하면 그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아니고 기본소득이 있고 그분은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누구나에게 추가되는 게 아니고 가장 모두 다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만 원을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시작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재원을 그 정도면 만들 수 있다? 네네.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아직 나라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브라질은 법만 있고요. 네네. 재원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알래스카에서 기본소득과 굉장히 비슷한 시민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핀란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올해 6월에 합니다. 핀란드는 이제 실행을 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하기로 하고 연구사업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존 거기 복지가 많잖아요. 그런 거랑 관계를 어떻게 할지 혹은 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갈지를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혹시 브루나이라는 나라 옥장님 아십니까? 네. 안다는 게 어떤 나라 이름을 압니다. 네네. 브루나이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브루나이는 국가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사우디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브루나이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심하다고 제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쌀 같은 게 거의 안 나거든요, 거기는요. 그럼 국가가 쌀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쌀이 100원이다. 실제 수입 가격이 국민들에게는 7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루나이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국가가 돈을 걷는 게 아니라 국가가 돈을 나눠주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녹색당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보호구역 그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생태보전지역에 들어갈 때는 돈이 비쌉니다. 그러면 외국인 할 것 없이 그건 네가 가서 그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남자들이 이민 가기 참 어렵습니다. 안 받으니까요. 여성들은 좀 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누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가보셨어요?
예, 가보긴 했는데 제가 뭐 이민 갈 생각으로 가본 건 아니고 네. 지나가 봤죠. 그리고 저 서혜성 선생님이 지식인이신데요. 네. 지식인은 안 가봐도 다 이 정도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게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아, 그렇죠. 하다못해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 삶이 확확 달라지는. 기본소득 개념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진보적 관점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브루나이가 대표적인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 지역, 인도네시아 말로는 깔리만탄이라고 하고요. 말레이시아 말로는 보르네오라고 하는데 그 보르네오의 중간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산유국이에요, 세계적인. 그리고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물 파기보다 석유 파기가 쉬운 그런 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석유는 언젠가 이제 사소멸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저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혜택을 주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사실. 네, 뭐 알래스카나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 땅 파면 돈이 나오는 나라들이어서 약간 예외일 수 있는 것 같고,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꼭 그 모델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국민 개개인에게 40만 원씩 돈을 준다. 뭐 기본 좋은 일인데,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4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을 매월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벌어서 돈을 네. 뭐 그 정도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별 차이가 애 둘도 키워야 되고. 네. 아 근데 그 사람마다 자녀 다르겠죠. 두 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두 분이 각자 자기의 기본소득을 40만 원씩 평생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용돈은 안 줘. 용돈은 안 줘. 우선 그 집안에 160만 원이 되는 거죠. 4명이니까. 4인 가족. 네, 네. 160만 원. 크네요. 160만 원. 네. 옥장이 한 달 한 200만 원 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40만 원, 360만 원 드는 거죠. 네. 아 곱하기 4하니까 160만 원이면 그렇죠. 크네요. 가계소득은 사실은 이러지 않을까요? 우선 생명에 대한 박탈감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쌍차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저하고 오창익 같이 등등 여럿이 모여서 만들었던 게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했을 때 손배가압류, 네,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노란봉투 운동이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돈을 한 17억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손배가압류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쌍차에다 갚으라고 하는 민사소송이 패소해가지고 나온 게 47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가령 학교를 못 간다든지 하면 등록금 내주고 뭐 납부금 내주고 그리고 이제 쌀값이 없다 그러면 쌀값 같은 거 지원해주고 물론 다 심사해서 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있는데 더 달라고 지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상차에서 이래저래 돌아가신 분이 자살자 포함해서 25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런 사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그러니까 저는 기본소득은 어머니 소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왜 자기 자식에게 반드시 젖을 이렇게 주잖아요. 성장할 때. 그 의무이잖아요. 그 안 하면 살인이잖아요. 그걸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 국가가 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갈취만 했잖아요, 사실은. 뺏고. 아니면 엄마가 없는 사람은 심청이가 먹었던 동량젖. 그렇죠. 동네 아줌마들의 젖도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을 국가가 가져보는 거죠. 국가가 사실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의무잖아요, 사실은요. 군대 가라, 세금 내라, 뭐 해라, 뭐 이래라, 그 같은 여러 가지 의무만 주는데 국가도 우리에게 의무를 조금 수행하는 거죠. 적어도 너희들을 죽도록 방치하진 않겠다. 배고파서 죽게 하진 않겠다. 그런 점에서는 액수의 정확하게 수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40만 원의 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적다고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잘 모르겠으나 뭐 여기 나오는 김정은 후보 같이 오늘 얘기해보니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계산을 잘해서 40만 원 선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라면 한국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겠죠. 이 진짜 내 나라 좋은 나라구나. 저는 제일 먼저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겠죠. 네,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민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 능력이 돼야 하고 정말 고소득층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있는 여기 이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생계 불안에서 좀 벗어난 거랑 같이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네. 모든 국민이 40만 원씩 매달 받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나요? 이제 물가라는 것도 막 이제 산술적으로 모두가 40만 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물가가 그 비율로 올라가는 그런 계산은 사실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은 또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서 제일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소비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지금 경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의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필품 같은 것들 소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오히려 하게 되고요. 또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막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좋을 때의 상태를 봤을 때도 물가는 사실 좀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것,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재분배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 누군가에게 지금 한쪽으로 몰려있는 그 부를 재분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총량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막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전쟁 때 물가가 막 폭등하고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 유독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전쟁하고 비교를 하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그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임금 상승 투쟁도 임금 상승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물가를 걱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노동자들이나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은 전부니까 하여튼 뭐 물가 큰 문제 없다면 그렇게 믿고요. 그럼 40만 원씩 온 국민에게 주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인데 우리가 알래스카나 브루나이처럼 뭐 땅 파면 뭐가 나오는 나라가 아니니까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요? 재원은 저는 이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은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경제적인 능력은 한국은 그럴 만한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회예요. 이미 이제 한국의 경제적 그 능력은 그렇게 된 거죠. 4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이제 200조 정도가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400조인데. 네, 거의 그거의 반을 이상은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반을 쓰면 그 증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세를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잠깐만요. 네네. 400조인데 1년 예산이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200조 이상이잖아요. 5,200만 되니까 200조 이상의 재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드는 게 뭐 5% 10%가 아니라 50% 이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생긴 국가 부채가 1,200조거든요. 아니 뭐 그거야. 근데 이거는 200조를 매년 쓴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그대로 40만 원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하려고 한다면 국가 경영의 건강성을 먼저 다 확보해야 됩니다. 네, 현재 1,200조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부채로 갖고 있는데 그런 정도만 잘 사실 운영을 해도 크게 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죠. 사실. 그래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1,200조가 뭐 매년 생기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누적된 국가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색당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200조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이제 연차적 개념들을 가져야겠죠. 시작을 아까 4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40만 원 해당자를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 거죠. 하루아침 내일 당장 녹색당의 입장인가요? 네, 로드맵을 만든 게 방금 이미 보고 오신 것처럼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봐도 정책은 보통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사회 운영이란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녹색당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2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층을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청년, 청소년 어차피 곧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상 농어민과 장애인 이렇게 이 계층을 먼저 기본소득 월 40만 원을 시행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8세, 65세 이렇게요? 18세 미만, 65세 이상?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청소년. 그 밑에는 안 주고요?
1단계에서만. 그러니까 1단계. 그러니까 1단계 자체가 연령이나 장애 유무 네네. 또는 뭐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는 거네요. 선별적인 거네요. 선별적. 그러니까 이제 로드맵이라는 게 1단계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겠죠. 것 같고 그 액수로 병행할 수 있고. 지금 녹색당이 결정한 입장처럼 그렇죠. 연령이나 뭐로 갈 수도 있는데 네네, 녹색당 그렇게 간다는 거죠. 후저로.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액수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녹색당 입장은 뭐예요? 저희는 그 계층에게 월 40만 원씩, 그러니까 전 국민을 뭐 월 10만 원씩 동시에 시작하자고 하는 것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그 계층들에 먼저 월 40만 원으로 시작하자는 입장이에요. 정하셨어요? 네, 저희로. 어떤 언니도 지난번 대선에 나와가지고 20만 원씩 주겠다고 기초 노동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어쩌면 크게 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철학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생활보장법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언니 아빠가 만들었죠. 놀랍게도 잘한 것도 있어요. 한두 개 이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다가 이제 저는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치적이 그 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바뀐 거잖아요. 기본소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34조 1항이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누가 보장하냐? 국가가 보장한다. 국가가 거기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 책무를 가장 크게 느껴야 되는 게 대통령이다. 뭐 이런 소위 공화국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새로운 도약일 수 있는데 좀 그래도 뭐랄까 정교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추치는 건 아닌데 정교하지 않으면 박근혜식 기초노령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식 기초노령연금이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다고 무조건 비판할 거는 처음엔 아니었죠. 그 모든 노인 65세 노인에게 조건 없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은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70%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했고 또 국민연금을 받고 연계하고 또 심지어는 보훈 유공자 연금까지 다 연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하면 또 거기서 깎고 그런 식으로 정말 후퇴한 실제로 공약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패러다임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200조쯤 도달할 수 있다. 네. 최종적인 목표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증세를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OECD 나라 중에서 안 좋은 걸로 1등만 한 50개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OECD 평균 국가 부담률, 조세 부담률을 우리가 10% 정도가 못 미쳐요. 네. 근데 이 10% 평균만큼만 조세 부담률을 올렸을 때 지금 당장 전 국민한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거든요. 심지어 이제 덴마크는 우리보다 20%가 높은데 덴마크만큼의 정도면 60만 원을 당장 전 국민에게 하고도 남을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10%만큼의 조세 부담률을 올릴 것인가 이게 사실 과제이고 한국이 부러워하는 뭐 북유럽 국가들 복지 같은 복지하는 국가들이 복지국가들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복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당시 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훨씬 부자죠. 지금 훨씬 부자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이라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뭐 세금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어떤 정치 지도자의 설득으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세금을 더 내도 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 신뢰, 맞아요. 공동체의 신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였는데, 이른바 조세 저항감이 네네.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세금 걷어가면 정말 세금 제대로 쓰느냐 네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 경영 자체의 미숙함에서 발생한 1,200조에 달하는 그 부분을
청산하는 어떤 로드맵 같은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 세금이 잘 쓰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선 아니 그 이전에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뭐 국방이니 뭐 테러 방지법이 이런 거 떠나서 세금 운영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그거라도 뭔가 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방위산업체 비리 뭐 수백조에 달하는 뭐 액수는 제가 1억 원 이상이면 제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난 많은 비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해야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국민들이 그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 있잖아요. 국민 참여 예산제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국가 예산 운용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소규모에서는 가능한데요. 국가 운영,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방위 산업의 물건 구매하는 거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도 거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 그런 것들이 같이 주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 같은 잠깐만요. 녹색당이 성공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제를 성공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정말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예산들은 사실은 쓰지 않고 사실은 경영부실, 국가 경영부실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혼내주고 그리고 이 녹색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설득을 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그래서 조세 개혁 같은 부분까지도 다 로드맵 안에 넣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낭비되는 예산 같은 것도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조세 이 신뢰감을 어떻게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재원 같은 경우는 아예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그 기본소득에 관련한 그 재원들은 그 특별회계법으로만 관리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굉장히 재원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기본소득에 한해서는 다 사람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자고 해도 필요하다고는 알지만 내 돈이 어떻게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낸다. 그걸로 삽질할까 봐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기본소득처럼 계산이 좀 거긴 기본소득은 나오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아까도 바로 계산하셨던 것처럼 월 40만 원씩 뭐 1년에 전 인구수 이렇게 곱하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출은 그런데 들어오는 거 문제는 이제 세금을 얼마나 정확하게 걷냐.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 걷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통위반 딱지만이 돼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기엔 액수가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까? 뭐 한 20조 정도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스티커 삥 뜯고 이런 거로 200조는 어렵고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교통위반 딱지 떼는 거거든요. 사실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거기다 대는 건데 10,000원 아껴볼까 그러고 대부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떼는 정권을 보면서 이 사람들 없는 사람들 진짜 부자는 기사가 있고 좀 더 돈 있는 사람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 대는데 그거 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갈취해 가는구나 싶은 거죠. 그 녹색당은 당원 교육을 많이 하나요? 네, 당원 교육 저도 어제 받았습니다. 아니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제 질문 많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니면 정치학교 이런 게 있나요? 커리큘럼. 커리큘럼 지금 이제 정례화되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인권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요? 언제 어떻게? 근데 오차영 국장이 실력이 없으니까 강사를 안 불렀겠죠. 소수자 인권이나 뭐 장애 인권 이런 감수성 교육도 많이 하고 성평등 교육 이런 것들도 자주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녹색당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당이 많을 것 같거든요. 녹색당은 현재 우리 녹색당, 한국에 있는 녹색당은 어떤 당이다?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떤가요? 근데 당원교육 질문은 그 말씀 하시고요, 먼저요. 한국의 전 녹색당은 지금 한국 정치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작지만 강한 정당이다. 송곳 같은 정당이다라고 생각해요.
송곳. 네네. 왜 송곳이죠? 아니, 만화책. 네. 책에서 만화책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웹툰, 드라마도 있었죠. 좋은 편, 주머니에 송곳 튀어나오면 되게 아프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게 뭔가 튀어나온다는 의미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살을 파고들면 박살나는 건데,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송곳. 네, 그러면 이제 우선, 김주원 후보의 식구들은 녹색당을 지지합니까? 네, 제가 녹색당 후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전라남도에 계시는데요. 지금 정치권에 좀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좀 전라도라는 지역이 또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막 호남을 막 호명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늘 그렇죠. 그런 상황에도 좀 염증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정치 세력 그리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한 100년을 보고 가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가치와 신념으로 오랫동안 어떤 순간순간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지지하십니까? 네네. 식구들 중에서 일가 친척 중에서 지지 안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당숙, 고모 뭐 이런 분. 이모. 저희 외삼촌. 외삼촌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외삼촌은 다른 당원이셔서요. 그러니까 한번 설득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직접 대놓고 이름만 얘기하지 마시고. 삼촌 이러면서. 네, 이미 설득을 했는데. 한 번 더 시도해보죠.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삼촌 이번에는 녹색당이 국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이 됩니까? 삼촌이 무슨 당이에요? 무슨 당인지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고. 아니 이랬더니 노동당이에요? 삼촌 노동당이 아니겠죠? 정의당이요. 정의당. 네. 그러니까 정의당은 약간 신념형 당원도 있어서 조금. 그래도 이번에는 녹색당에 가야 됩니다. 조카가 비례 후보인데 삼촌은 뭔데 그 당에서. 이번엔 가야 됩니다. 한 문장 하는데 설득당하는 삼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고모 얘기해봐서 고모 얘기. 제 고모 고모는 이미 지지하시는데요. 안 하는 분. 고모부. 고모도 이제 은퇴하시고 기본소득 받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녹색당 지지해주시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받아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녹색당 꼭 지지해주세요. 지금 하는 거였군요. 저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설득당해야 되지? 설득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만약 고등학교 어디 다녔잖아요. 제 동창이니까. 사람 쉽게 할 것 같은데. 동창이잖아요. 그럼 동창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창이 친구가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인권연대 회원이 돼야 돼요. 아니 회원도 아닌 놈이 무슨 친구야. 말이 안 돼.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15,000원으로. 그러니까 김주원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다 녹색당 당원이어야 할 것. 그리고 당원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도사여야 될 것. 게다가 비례 3번이잖아요. 그거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항맥, 인맥, 혈연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좀 오늘 계속 김주원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까? 선관위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녹색당 찍으세요라고 말해도 안 걸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색깔 중에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검은색이 좋으세요? 하얀색이 좋으세요? 저는 녹색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네. 그러니까 참 별로 설득이 안 되는데요. 그 차이요. 아저씨하고 흑백 논리가 좋으세요? 세상을 언제든지 푸르게 할 수 있는 색을 선택하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광수 같으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진행하려고요. 총선 때 여러 정당 만나고 싶어서 어떤 정당, 이건 진짜 어느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출연해달라고 요청드리니까 공문을 보내라고 그래서 꽉 기다려도 안 부른다 이런 적 있었어요.
참고하지 마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젊은 분이 됐다는 게 되게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면서도 한국은 여전히 뭐 유교적인 질서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당이 너무 아마추어 정당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앞에서 표현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지들이 판단해버리죠. 그냥. 그렇죠? 제 앞에서 얘기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었다 치고 그 반론을 좀 제기하신다면 그러니까 네. 이런 게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너무 젊은 정당, 아마추어 정당, 동아리형 정당 뭐 이렇게 또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정당, 미래 정당, 가치를 담보하는 정당 이게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너무 아마추어 정당 아니냐. 별로 준비도 안 된. 그래서 굳이 왜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막 달려가는데 한 석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말로만 새로운 정치 해야 된다. 네. 새롭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바꿔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열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실제 선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녹색당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색깔이 다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정당, 똑같은 비슷비슷한 정책으로만 이야기하고 같은 인물들만 거의 재활용하는 것처럼 당만 나눠서 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 한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그런 정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 거기 지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야 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녹색당의 한석이 만들어낼 파장이 그 다른 당에서 한석이 더 늘어나서 생기는 효과에 비해서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노동당이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 노동당이 아닌 녹색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 물론 뭐 자매당이든 가깝든 어떻든 경쟁은 해야 되잖아요. 다른 당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하나만을 비교하시려면은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지만요. 녹색당에는 기본소득 외에도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탈핵이나 먹거리, 기후변화, 농업, 동물권, 성소수자 인권 등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용기 있게 얘기해 나가는 녹색당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이 녹색당이라는 팀을 살펴봐 주시면 어떨지.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다방이 용비 요청가 방송인데 이렇게 약간 여쭤보는 게 녹색당을 지지할 분들은 누가 뭐래도 좀 생각을 하고 이게 표를 던질 것 같아요. 그렇죠? 서 작가님. 그러니까 그냥 무슨 구호 보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판단. 뭐 특히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까지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그 표가 저는 3, 4%는 늘 있다고 봅니다. 진지하고 진보적이고 공동체 미래를 걱정하는.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 근거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녹색당도 지지를 뭐 지금도 지지받고 있겠지만 그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짓궂게 여쭤본 거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의회에 들어가시면 되고 안 되면 뭐 하세요? 계속 저는 기본소득 운동을 할 거고요. 녹색당 안에서 할 거고요. 네, 녹색당 학교도 다녀야 돼요. 직업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꿈이겠지만 뭐 만약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 저는 계속 활동가로 살고 싶어요. 녹색당 활동가? 뭐 그거 내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원래 저는 고등학생 때 꿈은 인권 변호사였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를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인권 활동가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 인권이라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어서 지금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래에도 그때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더 이상 안 해도 될 때가 온다면 제일 좋겠고 그러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아마 사회에 필요한 걸 고민하고 있겠죠. 정당일지 사회단체일지 모르지만 활동가로 살고 싶다 미래.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젊은 후보가 젊은 활동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사실은
어젠다의 중요성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대중을 설득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틈새를 벌리는 그런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굉장히 창조성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되게 사회활동을 창조성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른바 당위성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조금 진보적이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거를 대중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내가 기본소득 그 어젠다를 지지해야겠다 하게 하려면 뭔가 정말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 동안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대중에게 유포되고 대중들이 자기 신념으로 체화하는 최소한의 3단계 과정을 거치거든요. 어떤 하나의 아젠다가 다시 사회적으로 성립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매 순간마다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이모션한 정서적인 것에 기초한 그런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정말 이상한 분들 빼놓고 이런 주장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렇지 뭐 정말 한국 의원의 한 70%는 지지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뜻을 다 안다면은 그러려면 창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지금 기본소득 운동 같은 걸 이제 시작한 게 성과가 소위 말하는 거대 정당이 받아갈 날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럼 약간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아니, 그래도 정치니까. 네, 우리 당의 작품인데. 근데 2004년 민주노동당이 새로 시작했던 여러 혁신적인 정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벤토죠. 기성정당이 받아간 것들. 벤토가 뭡니까? 무상급식. 네, 그렇죠. 미치겠다. 네, 죄송합니다. 네, 벤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가 민주노동당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화 과정도 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정당을 했던 분들에게는 뿌듯한 자긍심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새로운 애들 밥을 먹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천안함과 붙었던 거잖아요. 네.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무상급식 같은 그때 지방선거에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밥 문제나 그리고 대중이 자기 이익에 얼마나 충실한 걸 잘 보여준 그 당시 지자체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게 이제 진보 세력이 했는데 그 보수당이 가져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네. 사실은 그 사회 어젠다가 널리 퍼졌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네. 탈핵 같은 의제도 예전에 그 말이 굉장히 낯설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낯설지 않나요? 지금 이제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탈핵을 독일 녹색당이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결국 그것을 선포한 것은 지금 메르켈 총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이 일이 되게 만드는 것에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이 지금 녹색당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기본소득도 전 더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회자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 도입이 가능한 정책으로 논의가 될 날이 사실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상급식도 10년 걸렸지만 이제 10년이다 15년이다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당이 시기를 미루지 않고 계속 이제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그게 결실이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독일 녹색당에게 결정적인 힘을 실어줬던 건 사실은 체르노빌이거든요. 네. 체르노빌 사건이 나고 이제 그게 이제 바람을 타고 독일 지역으로 날아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런 정당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생명을 중시하는 정당, 적어도 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적어도 핵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체르노빌은 독일의 녹색당을 낳았는데 후쿠시마는 한국에서 뭘 낳을 건가? 네, 한국의 녹색당은 나왔죠.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당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어젠다를 사람들에게 전파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어쩌면 우리 둘이가 좀 자문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젠다들을 그렇게 풀어가야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측함만 고발해서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흉측함만 고발하면 사람들은 그걸 피해버려요. 네, 맞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나의 문제, 그 녹색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녹색당의 의제를 나의 의제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나치게 계몽적인 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어이구, 뭐, 별 얘기 안 했는데도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컨셉이 전형적인 아재 방송 같았어요. 아저씨 둘이서, 젊은 여성 앉혀놓고 방송을 했는데. 젊은 정치인. 네, 젊은 정치인. 네. 원래 이런 컨셉이 아닌가요? 오늘만 이런가요? 아니, 뭐, 그날. 저에게는 마이크를 주면, 마이크를 자기가 장악하고 싶어 하죠. 출연자들이. 서로 말싸움합니다.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건지 몰랐어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건 재밌어야죠. 아니 그런데 저는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올해 25이라고 하셨으니까 100살을 산다고 하면. 25살에 뭐 하셨어요? 25살에 제가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데서요. 사무국장. 저 그때도 사무국장이었나요? 사무국장 오래 하고 있군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만 25에? 네, 저런.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아이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면 75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당장 2016년, 17년에 시행되는 건 아니더라도 10년의 텀을 가지고 봐도 그래야 35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해가지고 넘겨준다 이런 차원만이 우리 김조원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100년 정당 녹색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년 뭔 소리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색당의 정책은 10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 인간이 수행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100년 정당이라고 해도 거의 그 100년 역사의 4분의 3 정도는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기대가 큽니다. 아니, 한국 정당 워낙 잘 바뀐 최장수 당명이란 말을 듣고 제가 사실 여기 공동운영위원장 하시는 분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제 당 이름 안 바뀌어도 되는 세상이 드디어 됐잖아요. 평년 정당이라는 말이 괜찮을 것 같아요. 최소한 4년 정당은 넘었는데. 네.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많이 이번에 총선 때 좀 힘을 모아주시면 훨씬 추진력을 얻어서 더 많은 일들을 지금도 원외 정당일 때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힘을 어떻게 모아드려야 돼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지해 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김조원 후보가 와서 그런 건데 사실은 기성정당이 아니고 또 소수정당이고 특히 무슨 내세우고 있는 어젠다가 이걸 해서 우리가 무슨 권력을 틀어재겠다거나 이걸로 부패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거 어떻게 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고쳐보자 조금만 좋게 해보자 그런 뜻으로 나오신 분이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청취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씀 많이 검색해서 봐주셔도 좋고요. 이런 데가 있다. 녹색당이라고 포털에서 많이 치면 돼요? 네, 한번 홈페이지 구경해 보세요. 근데 좀 심심하던데 홈페이지가요? 저희 홈페이지요? 친절하진 않은데.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 저희가 큰 언론이나 TV나 이런데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입소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들 네, 식당에 갔을 때 밥 먹고 나오면서 녹색당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 그럼 만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식당 주인이? 그게 뭐예요? 이러시죠. 근데 요즘에는 가끔 플랜카드 봤다. 플랜카드에 미세먼지, 기본소득 이런 거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조금씩 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정말 더 많이 알려야 되고요. 그 선거운동 비례 후보는 잠바 같은 거 못 입고 다닙니까? 그때 예비 후보가 없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31일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녹색당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치 권력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권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식용유 문제 또 정치적 문제를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녹색당은 가장 미세한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 우리가 쓰고 있는 목욕탕의 소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정치로 결정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 사실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제당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현재 각 나라마다 정당이 다 다른데 녹색당만은 사실상 100개 나라 거의 지구에서 거의 다 대부분의 양식 있는 나라에는 다 녹색당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 있는 걸 아는 것은 교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녹색당이 한국에서 집권 정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녹색당이 제시하는 어젠다, 사회 문제만큼은 아주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들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득돼.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청취자 여러분 이제 입당하셔야 되고 네. 비례대표 그걸 제가 하면 이제 걸리니까 찍어야 되고 이런 말씀도 보통 하시던데. 네. 해보세요 한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정당 투표 제지 호소를 할 수 없어요. 없습니까? 네. 저는 이제 무슨 선거나 무슨 그럼 하지 마세요. 선거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아까 해주신 말씀도 사실 정말 우리가 밥상부터 하늘까지 정치적인 문제 아닌 것이 없다고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어르신을 만나고 이러면은 녹색당이 국민의당이냐고 초록색 이런 상처받았어요. 이건 손해도 전혀 예상 밖의 국민의당 때문에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이익은 안 본 거죠. 상처받았으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당이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는 전혀 다른 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녹색당은 녹색당이다. 그리고 점포에다 안철수 아님 뭐 이런 거 아니 이제 녹색당을 이렇게 사회가 좀 알고 그런 소수 정당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 일종의 사회 건강성의 지표겠죠, 사실은요. 생태계의 다양성이 정치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네, 흔히 얘기하는 대로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카나리아가 있어야 바닷물에 소금, 3% 소금 같은 존재. 네, 맞아요. 그래야 바다도 바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표지 같은 게 되는 거죠. 네, 그 녹색당의 존재는 기묘합니다. 사실은 녹색당의 의제만큼 한국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았던 거죠. 손대받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핵발전소니 뭐 고생하고 또 아파하고 강, 산 뭐 다 국민들 함께 시민들 함께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소 작가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말씀. 네, 오랜만에 봄 기운도 있는. 그 새싹 같은 정당을 대표하는 분, 새싹 같은 청년을 만나서 좋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김주원 후보를 대신해서 제가 얘기해봤는데 사실은요. 청취자 여러분, 녹색당을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늘 봄과 같은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의 녹색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녹색당들은 정치 권력 자체를 거머쥐기보다는 정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푸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적인 즐거움도 삶이 나의 구체적인 삶들이 정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실 때 한번 녹색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녹색당, 독일 녹색당 뭐 여러 가지 것도 같이 찾아보시면서 생태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주원 후보도 한 말씀. 저는 선거는 나무를 키우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당장 아주 나무가 이파리까지 무성해지지 않더라도 지금 물을 주고 다시 정성껏 꾸준히 함께 이 녹색당이라는 나무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묘목을 만들어주자.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새싹이나요? 새봄 그리고 아주 큰 나무 뭐 열매 맺고 꽃 피고 이런 수준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하고 있고 파릇파릇하고 그 생명력이 결국 우리도 지켜주고 우리도 푸르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의 젊은 비례대표 후보 김주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